hoping to get justice for our daughter. That has always been our own aim, our only aim. 일본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진행한 끝에 용의자의 집으로 급습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경찰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시신이 욕조에 담긴 채 거의 전신이 모래로 덮인 상태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욕조는 발코니에 놓여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영국 출신의 아름다운 교사로 알려진 린제이 앤 호커였습니다. 범인의 범행 수법은 잔혹하기 그지없어 피해자가 살해되기 전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경찰조차 몸서리쳤습니다. 특히 범인은 극도로 교묘한 방법으로 도주하여 사건 발생 후 2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뒤에야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 범죄 역사상 가장 치열한 수배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세간의 주목을 받은 또 다른 이유는 피해자가 외국인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영국과 일본의 언론은 사건에 대해 연일 보도하였고 이로 인해 수사 담당 경찰들은 큰 압박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범인의 잔혹한 범행 방식뿐만 아니라 그의 형량, 그리고 사건이 알려진 후 그가 많은 젊은 여성들의 우상이 되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 모든 진실은 지금부터 하나하나 밝혀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먼저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설정하셔서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피해자 린제이 앤 호커는 영국 브랜든 출신입니다. 그녀는 대학 졸업 후 도쿄로 떠나 영어 교사로 일하기 시작했으며 다른 2명의 교사와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린제이는 매일 부모님과 남자친구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3월 24일 린제이와 연락이 닿지 않자 부모님은 심각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시차 때문에 다음날 아침 린제이의 부모님은 그녀와 함께 살고 있는 교사들에게 전화하여 린제이가 수업에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린제이가 일본에 온 이후 한 번도 일어난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부모님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린제이의 남자친구인 라이언에게 연락하여 중요한 단서를 얻었습니다. 라이언은 소식을 듣고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진정한 후 그는 린제이의 실종이 일본인 청년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언의 증언에 따르면 린제이는 실종되기 하루 전 지하철에서 일본인 청년을 만났다고 메시지를 통해 전했습니다. 그 청년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으며 린제이가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뒤따라와 영어를 가르쳐 줄 수 있겠냐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린제이가 고민하는 동안 이 청년은 그녀를 위해 즉석에서 초상화를 그려주었습니다. 초상화를 받은 린제이는 기뻐하며 그 청년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라이언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에서 린제이는 그 청년이 영어를 배우고 싶어 매우 간절했을 뿐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습니다. 린제이의 남자친구의 진술을 바탕으로 일본 경찰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의 CCTV를 확인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3월 24일 아침 린제이는 일본인 청년과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 한 카페에서 만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는 그녀가 지하철에서 만난 바로 그 청년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학교 규정에 따르면 영어 교사가 개인 과외를 할 경우 반드시 공공장소에서만 학생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출발 전에 약속 장소, 학생의 이름과 주소를 종이에 적어두어야 했습니다. 그날 린제이는 오전 9시에 익숙한 카페에서 수업을 할 예정이었으며 모든 정보가 메모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린제이의 방에서 그 메모를 발견하였고 그녀가 만난 청년은 이치하시 타치야라는 29세 남성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CCTV 기록을 통해 실종자의 이동 경로를 추적한 결과 수업이 끝난 후 린제이와 이치하시는 택시를 타고 한 아파트로 향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린제이가 작성한 메모를 재확인하였고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이 이치하시의 자택 주소임을 밝혀냈습니다. 택시가 멈춘 후 두 사람은 하차하였으며 택시는 몇 분 동안 그 자리에 머물다 떠났습니다. 택시 번호판을 통해 경찰은 운전자의 신원을 빠르게 확인하였습니다. 호출을 받고 소환된 운전자는 왜 이치하시의 집 앞에서 몇 분간 대기했는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운전자는 린제이가 몇 분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7분이 지나도 린제이가 나오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자 운전자는 다른 손님을 태우기 위해 그곳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수집된 정보를 종합한 결과 경찰은 린제이의 실종이 분명히 이치하 씨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의 집을 수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9명의 경찰이 이치하 씨 타치야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마침 배낭을 메고 집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찰의 존재를 인식하고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뒤 도주를 시도하였습니다. 한 경찰관이 그의 배낭을 잡아당겼지만 이치하 씨는 여전히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들 중 누구도 무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아래층에 있던 경찰들에게 용의자가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치하 씨는 미터 이상의 높이에서 뛰어내려 도망쳤습니다. 그는 도로에서 지그재그로 달리며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고 경찰은 그의 행방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경찰은 이치하 씨의 집 안으로 진입하였고 발코니에 있는 욕조 안에서 모래와 흙으로 덮인 린제이 앤 호커의 시신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녀는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손이 묶이고 입도 막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린제이의 왼쪽 얼굴에 달걀 크기만한 멍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주먹으로 맞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상체에는 가구에 부딪혀 생긴 것으로 보이는 더 작은 멍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린제이의 사망 원인은 목 부위에 강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후 피해자의 머리카락은 삭발된 상태였으며 그녀의 소지품은 방 안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린제이는 생전에 저항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며 팔에는 방어하려다 생긴 상처가 있었습니다. 목 부위의 상처가 그녀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간은 시신이 발견되기 24시간에서 36시간 전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자궁에서 소량의 정액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린제이가 사망 전 극도로 끔찍한 상황을 겪었음을 보여줍니다. 경찰은 3월 23일 밤부터 24일 새벽 사이에 범인이 욕조를 욕실에서 발코니로 옮기고 그 안에 피해자의 시신을 넣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범인은 시신 위에 흙과 모래를 덮고 폐기물을 분해하는 데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뿌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범인이 시신이 분해될 때까지 기다린 후 이를 콘크리트로 덮어 은폐할 계획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사건 당시 금속에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와 무언가를 끌고 가는 소리를 들었다고 경찰에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웃들은 단순히 누군가 이사하거나 짐을 옮기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다고 말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치하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그가 사건 후 6차례에 걸쳐 철물점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 기록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는 시신 처리와 관련된 재료를 구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치하 씨는 공식적으로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린제이와 이치하 씨는 모두 무술을 배운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치하 씨는 검은 띠를 소지한 무술 유단자로 여성인 린제이가 신체적 충돌에서 그를 상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딸이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접한 린제이의 부모는 극도의 고통에 휩싸였습니다. 일본 경찰은 피해자의 가족에게 반드시 이치하 씨를 체포하겠다고 약속하였고 대규모 인력을 동원하여 수사를 확대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이치하 씨는 전과가 없었으나 린제이가 사망하기 6년 전 절도 및 상해 혐의로 고소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거리에서 한 남성을 공격하고 물건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으나 사건은 화해를 통해 종결되었습니다. 또한 이치하 씨는 린제이가 살해되기 전 1년 동안 한 여성과 교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전 여자친구는 이치하 씨를 고독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묘사하며 그는 체력에 집착해 매일 체육관에 다니거나 하루 25km를 자전거로 달렸다고 말하였습니다. 3월 27일 경찰은 부검과 관계자들의 진술을 마친 후 린제이를 살해하고 그녀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이치하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그 후 경찰은 이치하 씨를 전국 수배 명단에 올렸습니다. 체포 명령이 내려진 뒤 수사관들은 시민들로부터 약 3만 건에 달하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3월 29일 수사관들은 한 손수레를 발견하였습니다. 이는 이치하 씨가 린제이의 시신을 은폐하기 위해 사용한 모래와 흙을 운반하는 데 사용한 도구로 여겨졌습니다. 같은 날 용의자와 닮은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 20명이 니시훈 아바시역 근처의 러브호텔 샤토를 급습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곳에서 이치하시 타치야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이치하시의 여러 변장 모습이 담긴 새로운 수배 전단을 공개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치하시가 여성으로 변장해 경찰의 눈을 피하려고 할 가능성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이치하시가 그린 린제이 앤 호커의 초상화도 공개하였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이 그림의 화풍을 보고 단서를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거의 1년이 지났을 무렵 경찰은 카부키초와 같은 동성애자들이 자주 방문하는 지역에서 이치하시를 봤다는 목격 정보를 조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조사는 뚜렷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중단되었습니다. 같은 해 10월 140명의 경찰이 대규모 수사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달 경찰은 이치하시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지만 피해자의 가족은 이 추측에 강하게 반대하였습니다. 이치하시의 행방에 대한 추측은 계속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약 2년 후인 이듬해일 월 15일 재팬투데이는 이치하시가 필리핀으로 도망쳤다는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그해 3월 21일 린제이 사망이 주기를 앞두고 경찰은 이치하시의 실물 크기 스탠디를 제작해 사람들에게 그의 모습을 인식시키려 하였습니다. 6월 26일 일본 경찰청은 이치하시의 체포로 이어질 단서를 제공한 사람에게 지급할 현상금을 기존 200만 엔에 4천만 엔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사건 발생이 년이 지나도 범인이 잡히지 않자 린제이의 부모는 직접 도쿄로 날아가 일본 국민들에게 이치하시 타치야를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린제이의 부모는 경찰과 별개로 현상 금천만 엔을 추가로 제시하며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 사람에게 보상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결정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피해자 가족이 모든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치하시는 2년 동안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망다니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숨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의 비결은 바로 자신의 외모를 바꾸는 데 있었습니다. 우선 이치하시는 바늘과 실을 사용해 자신의 코를 스스로 봉합하여 더 좁아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상처가 아물고 난 후에는 가위를 사용해 자신의 아랫입술을 잘라 얇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자가 성형은 이치하시에게 큰 고통을 주어 그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한번 성형을 시도한 후 며칠 동안 회복한 뒤에야 다시 작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길거리에서 자신의 수배 전단을 본 이치하시는 급히 집으로 돌아와 왼쪽 볼에 있던 점을 칼로 제거하였습니다. 외모를 바꾸는 것 외에도 이치하시는 가명을 사용하며 한 장소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공공장소에 나갈 때는 항상 주변을 주의 깊게 살폈으며 CCTV가 설치된 장소는 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외모 변화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국 스스로 작업하는 대신 전문적인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도망다니는 동안 이치하시는 건설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100만 엔을 모았습니다. 이 돈으로 그는 2번의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코를 더 좁게 만드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코를 높이는 수술이었습니다. 두 번째 수술 전 의사는 그의 얼굴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사는 그의 왼쪽 볼에 점 제거 흔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는 의료 기록에 없던 내용이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 의사는 경찰에 즉시 신고하며 자신이 수술한 환자가 수배 중인 용의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알렸습니다. 경찰은 의사가 제공한 사진을 검토한 후 이 환자가 이치하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성형수술 이후 달라진 이치하시의 모습을 담은 사진은 경찰에 의해 곧바로 공개되었습니다. 경찰은 시민들이 그의 새로운 얼굴을 보고 그를 알아보길 기대하였습니다. 마침내 11월 어느 날 오사카에서 오키나와로 가는 배를 기다리던 한 승객이 옆에 서 있던 한 남자의 행동을 이상하게 느꼈습니다. 그 남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며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를 착용했으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승객은 그 남자가 용의자 이치하시 타치야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여 조용히 항구 직원에게 신고하였습니다. 항구 직원은 곧바로 경찰에 연락하였고 이치하시는 배에 오르기 전에 체포되었습니다. 범인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린제이 앤 호커의 부모는 즉시 일본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딸을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이 반드시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린제이 사건의 가장 부조리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점 중 하나는
이치하 씨가 체포된 이후 갑자기 유명세를 얻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그는 많은 젊은 여성들의 우상으로 떠올랐습니다. 경찰이 이치하 씨의 체포 후 공개한 사진 한 장이 그를 일본의 수많은 여성, 특히 여학생들에게 인기를 얻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사진 속 이치하 씨는 얼굴의 절반만 드러난 채 머리카락이 눈을 살짝 가렸고 입술을 꽉 다문 채 차가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이치하 씨를 응원하는 웹사이트를 개설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도망친 왕자라는 별명을 붙이며 그를 미화하였습니다. 린제이의 가족이 느꼈던 깊은 고통과는 대조적으로 많은 젊은 여성들이 이치하 씨의 용납할 수 없는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열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부모 세대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체포 후 이치하 씨는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이전에 경찰이 추정했던 범행 과정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진술하였습니다. 이치하 씨는 린제이의 아름다움에 깊은 인상을 받아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기 위해 지갑을 두고 온 척하며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는 린제이가 집에서 소리를 지르자 그녀가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입을 막고 손으로 목을 눌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행동이 린제이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변명하였습니다. 이치하 씨는 범행 후 충격에 빠져 철물점에 여러 차례 방문하여 시신 처리를 위한 도구를 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린제이를 고의로 살해한 것이 아니며 그녀를 깨우려 노력했지만 실패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술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린제이를 깨우려 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었으며 그는 응급 서비스를 부르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녀의 시신을 욕조에 숨기고 처리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정에서 이치하 씨는 저는 린제이를 죽일 의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저와 린제이만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저지른 죄를 매우 후회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치하 씨의 변호사들은 그의 진술이 수사관들의 협박에 의해 왜곡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경찰이 이치하 씨에게 유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형에 처할 것이라고 위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심리적 압박이 잘못된 진술을 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첫 재판 이후 피해자 린제이 앤 호커의 아버지 빌 호커는 기자들에게 가족이 린제이를 위해 정의를 찾기 위해 법정에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왔으며 범인이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빌 호커는 이치하 씨 타치야가 구금 중에 가족에게 보낸 사과 편지에 대해서도 언급하였습니다. 그는 그 편지가 진정한 반성이 아니라 관대한 판결을 얻기 위한 음모라고 판단하여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편지로 용서를 구하려던 시도가 실패한 후 이치하 씨는 재판을 기다리던 중 Until I Was Arrested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의 2년 7개월간의 도피 생활이 상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치하 씨는 책이 자신의 참회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책 판매로 얻은 수익을 피해자 가족이나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책 내용에 따르면 그는 도피 기간 동안 아오모리에서 자주 거처를 옮겼으며 얼굴의 점을 제거해 외모를 바꾸는 과정도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또한 오키나와의 건설 현장에서 13개월간 일하며 번 돈으로 후쿠오카와 나고야의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이치하 씨에 대해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여가 시간에는 만화를 읽거나 비디오를 보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동료들은 이치하 씨를 집의 기둥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그가 182, 씀의 큰 키와 왜소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책에서 그는 도피 기간 중 시코쿠 섬에 있는 여러 사찰을 순례하며 린제이를 위한 기도를 올렸다고도 밝혔습니다. 린제이의 부모는 재판에서 이치하 씨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법원은 그의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일본법에 따르면 무기징역을 받은 이는 최소 10년 이상 복역해야 가석방을 신청할 자격이 생깁니다. 영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치하 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 그는 거의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린제이의 어머니는 눈물을 멈추지 못하며 두 딸 루이즈와 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린제이의 아버지는 판결에 불복하여 사형을 요구하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치하 씨의 살인 사건은 종종 2000년에 발생한 루시 블랙맨 사건과 비교되었습니다. 루시는 영국인으로 가나가와의 한 해변에서 얕은 무덤에 시신이 나뉘어 묻힌 채 발견되었습니다. ABC 뉴스는 호커와 블랙맨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일본에서 사라지다를 방영하였습니다. 두 사건 모두 언론과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일본과 영국에서 범인이 받은 형량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과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흥미로운 사건을 함께 알아보시길 기대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